가장 무서운 점은 뇌졸중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혈관이 부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거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만 저 혈관들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만 이 병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 병원 신경외과 정진영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그중에서도 뇌혈관 수술을 전공을 하는 의사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뇌질환 환자들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객관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이죠.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 안에 뇌졸중 환자가 10%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수명이 너무 길어졌죠. 오늘도 제 진료실 오는데 환자분이 92세시더라고요. 92세 분이 약타로 저한테 오신 겁니다. 이제 90세 넘는 분이 외래로 약타로 오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흔한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 혈관도 녹이 슬고 혈관도 균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뇌졸중 환자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알려진 뇌졸중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한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가장 무서운 점은 뇌졸중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혈관이 부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거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만 저 혈관들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만 이 병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 몇 년 전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환자 중에서 환자가 92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뇌에 커다란 동맥류가 있었습니다. 아직 터지지는 않은 상태로 발견된 동맥류인데, 저희가 고령 환자들도 수술을 하지만 92세에 아직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우리가 과연 예방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문제였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환자분은 92세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받는 날 가족들이 오셨는데 딸이 3분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90대니까 딸분들은 60대가 넘는 분들이죠. 제가 수술 설명을 하면서 이 동맥류라는 병은 굉장히 흔한 병이고 또 가족력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옆에 여기 앉아 계신 따님들 3분들은 반드시 뇌혈관에 대한 검사를 해보십시오라고 권유를 드렸고, 그 딸들도 다 그 자리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사는 게 바쁘고 또 MRI 찍는다는 게 비용도 있고 하니까 바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몇 달 지났는데 그중에 딸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 진료실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딸 중에 한 명이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야 제 말을 듣고 자기들도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제 외래로 오신 거죠. 그래서 나머지 2딸의 뇌를 검사를 했는데 나머지 2딸도 뇌동맥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2명 다 뇌동맥류 수술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둘째 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반드시 자제분들도 머리 뇌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했으면 사망하지 않으셨을 수 있었겠죠. 이만큼 뇌혈관 질환은 평소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벼락두통입니다. 뇌혈관이 부풀어지는 뇌동맥류라는 병이 있는데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갑자기 출연자가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막 흥분하면서 악 하고 뒷목을 잡고 탁 쓰러지는 병, 그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뇌동맥류가 파열했을 때 뇌막 자극 증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평생 느끼지 못했던 벼락이 친 듯한,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만 듯한 심한 두통, 이 벼락두통이 뇌졸중, 뇌출혈, 특히 뇌동맥류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빠지거나
또 그랬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증상은 눈으로 오는 증상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이 갑자기 복시라고 얘기하는 게 초점이 맞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물체가 사물이 두 개를 보인다든지 사물이 갑자기 흐려 보인다든지 또는 마치 커튼으로 친 것처럼 일정 부위가 시야가 가려 보이는 증상이 생기는 이런 눈 증상이 생긴다면 이건 역시 뇌나 뇌혈관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과만 가지 마시고 꼭 뇌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뇌혈관 질환이 발견된 경우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병이 뇌동맥류가 있는데요. 보통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으로 MRA를 찍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들 굉장히 공포심을 가져요. 동맥류고 뇌출혈되고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모든 뇌동맥류가 다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뇌동맥류 환자 중에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즉 터지는 동맥류는 1%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류의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안전한 곳에 있거나 또 모양이 그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모양이 나쁘지 않다면 1 년에 한 번씩 동맥류를 추적 관찰하는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죠. 특히 경동맥 협착.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경동맥 초음파를 한다든지 뭐 MRI에서 우연히 경동맥이 좁아진 경동맥 협착들이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경동맥 협착이 몇 %입니다라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저 혈관을 그럼 어떻게 넓게 만들어야 되죠?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경동맥 좁아지는 협착이 있을 때 뭐 스텐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는 환자는 정말 또 100 명에 1-2명 정도만이 필요하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금주 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양의 음주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사 질환을 관리하는 겁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또 복부 비만 같은 이런 것들은 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고지혈증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유독 고지혈증 약, 즉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학력이 굉장히 높거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또 이런 의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오래 먹으면 안 좋다. 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 간이 나빠진다. 당뇨병이 생긴다. 근육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고지혈증 약을 드시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들은 굉장히 드물거나 아주 경미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이점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실한 이점이 입증이 됐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고 심근경색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혹시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미한 이상 반응 때문에 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제가 제 진료실에서 오는 환자분들께 항상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굉장히 좋죠.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걷기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을 권유를 드려요. 심장 박동수가 100회에서 한 150회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해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아지면서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씻어지고 뇌로 산소와 영양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저는 항상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이죠. 기름진 음식이나 단당류, 즉 탄수화물이죠. 설탕이 많은 이런 음식들은 뇌세포와 뇌혈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충분한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뇌졸중 이 모든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 건강한 음식, 충분한 질 좋은 수면 이 세 가지가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 노화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뇌는 우리가 뭐 35세부터 뇌가 노화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죠. 뇌가 노화되는 첫 번째 증거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이죠. 제 진료실에 오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이고 저 또한 느끼고 제 가족들, 제 주변에서 모두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두 번째, 뇌가 노화됐다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운전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한다는 거는 눈으로 보고 순간 대응을 하고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뇌가 작용을 하는 고도의 정신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노인 운전자 사고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뇌가 노화가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가족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전에는 굉장히 운전을 잘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운전하는데 급발진과 급브레이크가 많아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게 좀 불안해졌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면 뇌가 노화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약해지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법은 무엇인가요? 뇌신경 가소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 성장하는 아이들은 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뇌세포도 발전을 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의 뇌세포의 발전은 멈추고 뇌는 노화만 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학습을 하고 뇌를 쓰고 하다 보면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이어주는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시냅스가 활성화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뇌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즉 더 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끊어졌던 신경 연결망도 학습을 하거나 뇌를 자꾸 사용을 하면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꾸만 뇌를 써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셨는데 일본어 외국 공부를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을 다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았던 뇌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신경 가소성 이론 측면에서 봐도 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약해지는 기억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가 뇌 운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나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 우리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게 되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아지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아지게 되면 뇌로 가는 영양세포나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게 되는데요. 최근 연구에서 BDNF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뇌신경 촉진 인자라고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해주는 천연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특히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 치매를 예방하고 뇌에 좋은 영양제 좀 추천해 주세요.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천연의 뇌 영양제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이 들수록 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무엇이고 새벽에도 안 깨고 잘 자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점점 없어지는지, 불면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결국은 내 몸의 생체 시계가 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범인 중에 하나로 밝혀진 것이 우리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송과체라는 뇌의 깊숙한 부위에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고 깨고 하는 것들에 관여를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50대, 60대, 70대로 가게 되면 젊은 시절에 비교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좀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는 다 경험하시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어머니가 깨워도 일어나기 힘들고, 또 주말이 되면 10시, 11시까지도 잠을 잘 수가 있죠. 어머니가 깨우죠. 밥을 먹고 자라고. 근데 어느 정도 50대, 60대가 되면 아무리 일요일 날 내가 오래 자고 싶어도 6시만 되면 눈이 깨지는 거죠. 참 억울한데 이 생체의 노화시계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체 노화시계의 주요한 원인이 바로 그 멜라토닌인 거죠. 이 멜라토닌은 빛에 반응을 합니다. 즉 밝은 낮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지가 않고요.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거든요. 즉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환경은 어두워야 됩니다. 가능한 한 빛을 차단을 하고 컴컴한 환경이 돼야지 잠을 잘 잘 수가 있는데요. 방 안에 TV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수면하는 데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이제 자기 전에 좀 편하게 쉬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또 억제하게 되니까 뇌는 각성되게 되고 잠이 잘 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떤 음악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을 귀에 켜놓고 주무신다, 이런 분들 진료에서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소리만 듣는다 하더라도 뇌는 계속해서 각성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잠자는 환경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잠자는 방은 잠만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옛날엔 저희 집도 그랬고요. 제일 큰 안방에서 TV도 있고 모두 가구들도 많고 가족들도 북적북적거리고 그런 방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했었죠. 사실은 그런 생활을 하는 공간과 잠을 자는 공간은 오히려 작고 어두운 방에서, 즉 침대만 있다든지 그런 방에서 잠만 자는 것이 수면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꽤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그 집 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침실로 정하고 그 방은 침대밖에 없어요. 아무 가구도 없고.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커튼도 좀 어두운 커튼을 하고요. 그래서 낮에 생활하고 밤에 잠자러 들어갈 때는 딱 그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것이 못 자는 것보다 나을까요?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큰 딜레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제라도 먹고 잠을 자야 하는 건지, 과연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을 자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되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수면제를 복용하면 이 수면제의 의존성, 중독성이 생길까 봐 두려워지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너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면을 유지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특히 불면증이 지속되고 수면량이 부족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치매 같은 병도 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수면이 우리 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잠자는 동안에 뇌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식기세척기 있죠? 잠자는 동안에 식기세척기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깨고 나면 식기세척기는 꺼집니다. 이런 뇌의 식기세척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전에 나온 학설이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면제에 대해서 한 가지, 가장 최근 나온 연구 논문을 보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대표적인 수면제인 졸피뎀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졸피뎀을 복용하게 되면 이 글림프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수면제를 먹었더니 내 뇌의 식기세척기가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충분한 시간을 잠을 잤는데 생각만큼 뇌에 있는 찌꺼기가 잘 청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띵하고 멍한 이런 증상들을 자주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담당 의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자분의 수면 패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뇌 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뇌 검사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저한테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냥 머리가 아파서 오늘 병원에 갔더니 뇌혈류 검사를 했다. 뇌혈류 검사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머리가 아픈가요?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건강검진에서 뇌 CT를 찍어서 이상은 없는데 나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MRI를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러면 MRI를 찍으셨습니까? MRA를 찍으셨습니까? 하면 제가 그냥 통 속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이게 I인지 A인지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그냥 뇌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선 뇌혈류 검사나 뇌파 검사 같은 것은 뇌의 기능을 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뇌 CT나 MRI 같은 검사는 뇌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경외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리자면 우선은 구조적으로 뇌나 뇌혈관에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왜 머리가 아픈지 어지러운지 왜 이명이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원인을 찾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뇌 CT 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뇌 CT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뇌의 출혈하고 석회화를 알 수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뼈를 볼 수가 있고 출혈 여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응급실에서 뇌 CT를 많이 찍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이게 혹시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찍을 수 있는 것이 CT이기 때문에 뇌 CT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뇌종양이나 뇌경색 여부, 뇌가 얼마나 노화됐는지, 뇌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미세혈관들이 어떤 병은 없는지 이런 많은 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MRI가 가장 좋은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뇌 MRI를 찍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 거의 대부분 다시 질문하시는 게 MRI를 찍어야 됩니까? MRA를 찍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뇌 모형이 여기 있습니다. MRI라는 것은 말 그대로 뇌에 있는 이 조직, 뇌의 살을 보는 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MRA는 이 뇌 조직 속에 숨어 있는 혈관만을 따로 추려서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중요한 검사입니다. MRI를 통해서 뇌 종양은 없는지, 뇌세포가 얼마나 손상된 흔적은 없는지,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이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뇌 종양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훨씬 흔한 병이기 때문에 뇌혈관이 좁아진 데는 없는지, 뇌혈관이 늘어나거나 부풀어 있는 곳은 없는지, 즉 동맥류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 건강 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환자 사례가 있을까요? MRI하고 MRA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무래도 MRI라는 것이 고가 검사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제 환자분이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어요. 환자분이 퇴원하신 날 그 환자분의 부인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런데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한 번도 뇌에 대한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 뇌경색 오는 걸 보니까 저도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라고 뇌 MRI와 MRA 검사를 했는데요. 그 부인의 MRA는 굉장히 정상이었어요. 뭐 혈관 좁아진 데도 없고 동맥류도 없었습니다. 근데 MRI를 봤는데 생각지도 않은 뇌수막종이라는 뇌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만약에 이분한테 MRA 검사만 했다면
즉 뇌혈관 질환이 흔하니까 MRA만 검사했다면 뇌 종양을 놓쳤겠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찾아왔던 28세 젊은 여자 환자분이었어요. 아가씨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증상으로 제 진료실에서 왔고 정밀 검사를 해보게 됐습니다. MRI 검사를 했는데 MRI 너무 깨끗하고 건강한 젊은 뇌였어요. 근데 혈관을 보는 MRA 검사를 했는데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제가 MRI 검사만 했으면 뇌동맥류란 무시무시한 병을 놓쳤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뇌 쪽 부분을 추가로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한 CT 검사는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CT라는 것도 굉장히 정밀 검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뇌로 CT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이 정상이었대. 그러면 그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뇌에 대한 추가 검사를 안 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CT 검사는 뇌에 생긴 출혈이나 석회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뇌혈관과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MR 검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건강검진에서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MRI 검사를 또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 검사하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문하십시오라고 해서 MRI 검사를 갖고 오면 거의 10명에 9명은 MRI나 MRA 둘 중에 한 개만 찍으신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환자 입장에선 내가 MRI를 찍었는지 A를 찍었는지 정확히 구별은 안 되지만 뭔가 MRI라는 굉장히 고가의 정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 영원히 뇌에 대한 검사를 안 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즉 본인이 만약 건강검진으로 뇌 MR을 찍었다면 MRA와 MRA 두 가지가 다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한 가지만 찍으셨다면 뇌에 대한 검사는 반 정도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준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장 내가 살면서 걸리고 싶지 않은 병하면 1위가 치매고 두 번째가 뇌졸중입니다. 치매든 뇌졸중이든 한번 생기면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족들,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병이라는 인식 때문인 거죠. 이런 치매나 뇌졸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다 아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흡연, 음주를 피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를 잘하고 충분한 유산소 운동,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이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는 전조 증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뇌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뇌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건강한 뇌 유지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